소설 인간혁명 2권 제6장 차축 1947년 이 해는 모든 국민이 패전의 비참함을 한층 더 몸으로 느낀 한 해였다. 당시를 꿋꿋이 산 사람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수치심도 없고 체면도 없는 최악의 생활로 내몰린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도쿄 우에노의 지하도에 모인 수많은 전쟁 고아, 여기저기 암시장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소리, 길 가는 사람들의 창백하고 앙상한 얼굴, 넉나간 눈. 사람들은 모두 찰나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씩씩한 재건의 숨결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전국 어디에도 낙토라고 할 만한 곳은 없었다. 오직 암거래로 벼락부자가 된 자들만이 활개쳤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이 시대만큼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식량이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과 다름없는 본능에 지배되어 그날그날의 생활을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식량 부족의 원인은 농산물의 흉작,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으로 인한 국내 인구의 급증, 수입 두절 등이었다. 쌀의 작황도 좋지 않았으나 암거래되는 쌀이 많다 보니 농가에서 공출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보리와 감자 등의 수확도 좋지 않았다. 식량 배급은 전국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은 일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었다. 정부는 식량 부족을 타개하고자 고심하며 3월에는 공급 촉진 대책 요강을, 6월에는 식량 긴급 대책을 결정하여 식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은 점령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밀가루, 옥수수 가루 등을 원조받았다. 이것을 배급하자 누가 고안한 것인지 수제 전기 빵구이 기계가 유행하여 많은 가정에서 활용했다. 부족한 쌀의 배급을 보충하기 위해 고구마와 감자, 결국에는 고구마 순을 분말로 만드는 것까지 배급하게 되었다. 야채와 생선 등의 배급도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포함해도 하루에 한 사람이 겨우 1200칼로리 정도였다. 민중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기아의 지옥에 빠진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 등을 실감으로 느끼는 양상이었다. 그야말로 전쟁은 극악 중의 극악이다. 죄 없는 국민까지 동반자로 몰아 희생시키는 전쟁을 결단코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만 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는 어른들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한창 먹어야 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른들은 이 비참한 사태를 저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옷도 마찬가지다. 전쟁 중에 배급된 인조 섬유는 금방 헐어 구깃구깃해졌고 속옷 한 벌이 참으로 귀했다. 프로코트 상의에 카키색 군복 바지를 입은 남자, 스웨터에 몸빼를 입고 나막신을 신은 여자 등 그런 모습으로 도쿄 도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각기 나름대로 연구한 복장은 매우 독창적이기까지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만큼은 복장이라는 것이 획일화되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자유로웠던 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은 젊은 여성의 본능이다. 또 부모들도 짧은 청춘 시절을 맞이한 딸에게 가능하면 아름답게 입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 하나 만족시켜줄 수 없었다. 전쟁은 더 많은 여성을 괴롭히고 더 많은 여성을 슬프게 만든다.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이것은 평화로운 때야말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주택난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당시 도회지는 전쟁 피해와 강제 소개로 집을 잃은 사람과 제대 군인, 귀양민 등 집 없는 사람으로 북적였다. 어쩔 수 없이 방공호에 살거나 불탄 함석으로 만든 비 새는 집에 사는 문명과는 아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 가정은 3평 남짓한 방에 10사람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엉켜 살거나 2평 남짓한 방에 6명이 함께 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그때까지 거의 전무했다. 증가하는 인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 안 되는 응급주택도 턱없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전쟁을 증오했는데도 평생을 바쳐 존귀한 땀으로 구축한 집도 재산도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보다 큰 낙담도 비극도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교통난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 통근 전철이나 열차는 당연히 10,000원이었다. 그래도 탈 수만 있으면 아직 다행이었다. 한겨울이 되어도 창문에 유리가 없어 나무판을 붙여 열차 안이 어두운 차량도 있었다. 장거리 교통에는 승차를 제한했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용물을 보려 해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차표 한 장을 손에 넣으려면 역 창구 앞에 늘어서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차표를 손에 넣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를 타는 시간보다 훨씬 긴 경우도 있었다. 도시 암시장에 가면 돈만 있으면 어떤 식량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이 시대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돈조차 없었다.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은 화폐 가치를 마구마구 떨어뜨렸다. 암시장에서 돈을 번 소수의 벼락부자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 가정이나 매달 무서우리만큼 적자였다. 예를 들어 전국 소비자 쌀 가격을 보면 전쟁이 끝난 1945년을 1로 하면 불과 2년이 지난 1947년에는 25배 이상이 되었다. 다시 1년이 지나자 60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임금이 인상되어도 이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다. 각 가정에서는 적자를 메우려고 가까스로 가지고 있던 옷가지나 살림도구를 내다 팔았다. 결국 오로지 팔아서 먹는 방법밖에 없었다. 암시장에서 물자를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은 점점 불안해지기만 했다. 식량 확보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암시장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쌀을 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1억 총암거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아주 정직한 어느 교수와 판사가 법치국가로서 법률을 존수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며 암거래를 거부했는데 그 결과 굶어 죽은 사건도 일어났다. 그 판사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식량통제법은 악법이다. 그러나 법률인 이상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만 한다. 나는 평소 소크라테스가 악법인 줄 알면서도 그 법률을 위해 형에 복종한 정신에 탐복했다. 가면이 암거래와 싸우다 굶어 죽는다. 나에게 하루하루의 생활은 완전히 죽음의 행진이었다. 죽음의 행진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상의 평화이어야 할 평범하고 정직한 일상생활까지도 법률을 지키면 죽음의 행진이 되었다. 당시의 국민 생활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그 일면을 날카롭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간신히 아사를 면한 것은 그래도 암거래라는 유통구조가 법률의 눈을 피해 공공연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도다 조세이와 그 문화생들은 강의에 다니고 각처에서 좌담회를 개최하고 절복을 위해 뛰어다니고 스스로 지방지도에 참가했다. 틀림없이 이러한 실천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용기와 노력과 그리고 굳은 신념이 필요했겠는가. 아마도 오늘날의 시점으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도다 조세이는 이런 난세의 양상을 입정 안국론을 통해 깊이 통찰했다. 그리고 대성인이 논하신 칠난이 지금은 역순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칠난 중에 마지막 두 가지 대난은 자계 반역난과 타국 침핍난이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타국 침핍난은 1945년 8월 15일 미중유의 패전과 연합군의 진주로 극점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난은 역순으로 진전되어 자계 반역난의 양상을 띠었다. 자계 반역난이란 내부 항쟁을 말하며 동지끼리의 대립이다. 크게 말하면 국민이 서로 끊임없이 다투는 것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음식물 때문에 생긴 원한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 전철 안에서는 반드시라고 할 만큼 승객끼리 큰 소리로 아우성치며 싸웠다. 경제계를 보더라도 각각의 회사들은 노사가 싸우면서 생산을 도외시하고 동맹 파업으로 맞서면서 서로 뼈를 깎아먹고 있었다. 각 정당은 내부 분쟁을 반복하고 혼미스러운 양상을 띠었다. 이런 국난의 직면에서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궁핍을 외면한 채 파벌 싸움으로 날을 보내고 정권은 안정되지 못한 채 마구 요동쳤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 신뢰를 잃고 서로 배반하지 않고서는 자기 생활을 확보할 수 없었다. 여러 집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계 반역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성 종교도 신흥 종교도 각기 내부 분쟁이 이어져 특히 신흥 종교는 서로 분열해 새로운 종교 법인을 결성했다. 도다 조세이는 사색을 거듭했다. 창가학회의 전진과 건설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또한 책임도 더욱 커질 것이다. 창가학회의 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갖가지 단체가 분열하는 현상을 목격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 주위 간부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집단이라도 자기의 반역난을 면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정법 비방이 있다. 이 난을 면할 수 있는 조직은 아마 창가학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법을 삼가 받드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정법 호지라는 것이 근간의 차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회라는 차바퀴가 아무리 거대해지고 원심력과 가속도가 붙어도 아무리 크게 회전해도 차축이 견고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지금 나는 이 차축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차축으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려면 결국 강성한 신심밖에 없다. 여러 단체나 교단이 화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 데에 눈길을 주면 안 된다. 언젠가는 모두 정체하거나 분열하는 숙명에 있다. 자기의 반역난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분열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숙명이다. 학회도 장래에 크게 발전하면 힘 있는 수많은 지도자가 활약하게 된다. 그것을 보고 외부의 무리는 질투나 책략으로 반드시 분열할 것이다. 파벌이 생겼다는 따위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에 분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디까지나 정법 근본, 신심 제일로 전진한다면 광선유포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강한 단결과 인정미 넘치는
동지애로 전진할 수 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간부이고 신심이다. 대성인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서로 항상 자각하면서 오로지 광선유포 달성을 목표로 전진해야 한다. 도다가 새삼스럽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간부들에게는 왠지 미심쩍게 느껴졌다. 그들은 지금의 창가학회 분열이란 있을 리 없다. 첫째, 그렇게 방대한 조직도 결코 아니다. 전쟁 중 괴멸 상태가 된 원인은 군부 정부의 탄압 때문일 뿐 학회의 책임도 아니고 내부 분열 때문도 아니었을 터이다 라고 생각했다. 도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한 모두를 보면서 애가 탔다. 자네들은 내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잘 기억해두게. 만약 창가학회가 근본 사명을 잊어버리고 분열한 기색을 보이면 그 즉시 해산하겠다.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차축으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학회는 그 차축 자체가 다른 단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불법은 단결을 깨는 자를 파와 합승이라고 해서 오역죄 중 하나라고 가르친다. 학회는 정법을 수지한 순수하고 유일한 교단이기 때문에 금원대로 반드시 단결할 수 있다. 명문 명리를 바라보는 간부나 회원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생각이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학회의 숭고한 대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막히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단결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단결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차축이 금강불개이어야만 한다. 순수하고도 강한 신심이다. 간부의 작업과 사명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힘을 최대로 발휘해 목적을 향해 강하게 쭉쭉 전진한다면 자연히 굳게 단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체동심이면 만사를 이룬다. 이체는 각자의 경우에서 자기 개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생활이다. 동심이란 신심 그리고 광선유포라는 목적을 향한 자각이다. 나를 비롯한 모두가 대성인의 성운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학회 정신이다. 도다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고 뭔가 우러러보듯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혈색이 좋았지만 그 표정은 의외로 엄했다. 나는 거듭 말해두겠다.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하고부터 그 뒤의 일까지 생각해서다. 여러분은 간부로서 어디까지나 학회의 차축이라는 점을 자각해주기 바란다. 모두 열심히 신심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실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대한 사명이 있는 학회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알기 쉽게 말하면 나와 여러분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끼어서 쓸데없는 마찰이 생기면 학회의 차축은 금강불개가 되지 않게 된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겠는가? 학회의 차축을 견고히 하려면 여러분이 한평생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견고한 강한 신심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단결이란 사람의 의지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본전에 대한 순수하고 강성한 신심을 관철할 때 그 신심의 유대로 자연히 굳게 단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이해타산을 바탕으로 한 다른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해관계로 맺은 단결은 반드시 분열한다. 이해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단결에는 결단코 분열이란 없다. 만약 단결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곧 괴멸을 뜻한다. 창가학회는 불이불칙으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단체이다. 이것을 멋지게 회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차축이다. 그러므로 금강불개의 차축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은 이 훌륭한 차축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란다. 알겠는가? 어느 정도 알았는가? 알아주기 바란다. 도다가 이채동심의 단결을 이야기한 때는 니시칸타 본부에서 간부회가 끝난 후였다. 그리고 모두 해산한 후 간부 몇 명이 남아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는 도다 조세이의 이야기를 간부들은 심각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이므로 도다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도다는 뿌리가 깊으면 가지는 무성하고 라는 도리에 따라 훌륭한 거목의 뿌리를 만들고자 필사적이었다. 뿌리가 약하고 작으면 가지나 꽃도 무성해질 리 없고 영속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다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그릇된 종교는 교조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꾸미고 다른 신자는 언제까지나 무지하고 우매한 존재로 취급하기 마련이다. 신자는 교조의 노예와 같다. 정법은 진실한 사제부리를 설하고 제자가 스승과 함께 전진하며 또 스승 이상으로 성장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지도한다. 전자는 불합리한 종교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를 위한 종교 그리고 기업화된 종교이다. 후자는 살기 위한 원천이며 생활법이다. 모순 없는 철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불교라고 하면 때때로 고원하면서도 안개에 감싸인 듯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법인 묘법에 눈을 뜨고 보면 가장 몸에 가까이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확립하는 법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도다는 제자들에게 미래를 향해 정법을 근본으로 모든 지도를 계시했다. 가지 하나에서 커다란 국화가 피고 작은 둥근 뿌리 한 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수선화가 피듯이 학회는 묘법을 신심하는 일념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근대적인 신사회 건설이라는 꽃을 수없이 활짝 피우리라고 확신했다. 알아주기 바란다는 말을 도다에게 들었을 때 간부들은 자기들이 아직 한심스럽고 미숙한 제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하고 어떤 이는 도다의 심중을 헤아려서 긴장한 얼굴이 되었다. 오늘 저녁에 말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각자 책임 있는 지위에 올라 수많은 학회원을 위해 몸을 던져 투쟁해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싫어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가학회 조직론의 근본이다. 오늘 저녁에는 성가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대성인의 제자로서 용감하게 전진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금강석이다. 하지만 금강석은 연마하지 않으면 그것이 금강석인지조차 알 수 없는 법이다. 진검승부로 신심을 연마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무량한 복운을 쌓는다. 조용히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다의 얼굴에서도 비로소 웃음이 떠올랐다. 어떤가? 오늘은 꼬치구이로 한잔 하겠는가? 모두 따라오게. 그들은 상쾌한 초가을 밤거리로 발길을 돌렸다.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서거한 후 도다 조세이 한 사람만이 차축이었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그것은 패전 후에 남은 단 하나뿐인 차축이었다. 이 고독한 차축은 광선유포를 향한 위대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군대나 노동조합, 기타 모든 조직과는 본원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대미문의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바람직한 조직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사색했다. 조직이라고 하면
인체야말로 가장 완벽한 조직체다. 또 대개 사회기구는 모두 조직으로 성립되었다. 조직은 시대의 요구이며 필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직은 그 단체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가치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지도 전달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전원이 다 함께 그 은혜를 받으며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도다는 미래에 대해 사색하면서 이날 저녁 처음으로 그 일부분을 입 밖으로 냈다. 그러나 간부들은 이해가 너무도 늦었다. 도다는 자신의 고독감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었다. 1947년 여름 총본산에서 실시한 하계 강습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해 1년 전의 30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약진을 보였다. 9월의 법화경 강의는 제5기가 되고 수강자도 꽤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모두 홍교의 성과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처럼 약진하면 할수록 그에 걸맞는 견고한 차축이 필요하고 그것이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도다는 현재 아직 미숙하고 아주 약한 차축에 대해 생각해야만 했다. 10월 19일 간다의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총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참석 인원이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총회 때보다 훨씬 많아 성대하기는 했지만 반응은 어쩐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총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부로 나누어 장시간 진행한 탓인지 장내에는 피로감이 감돌았다. 제1회 때처럼 마키구치 회장을 추도하는 법요도 아니고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직망은 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신장했다. 그것은 첫머리에서 경과보고를 한 미시마 요시조 이사의 말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 창가학회에서는 현재 본부에서는 총무부, 교학부, 정보부, 청년부, 부인부, 재무부 등 6개 부서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부는 도쿄 도내 12개, 지방에 11개가 있으며 각기 월 1회 이상 자담회를 열어 신심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절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재건 제1회 총회 이후에 개최한 주요 성과의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법화경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지난해 원단에 시작하여 올해 9월에는 제5기가 신규로 개강했습니다. 매주 월수 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하는 강의의 수강자는 현재 50명 내외로 이르고 있습니다. 멀리는 가나가와현의 지가사키, 히라스카에서 오는 남녀 청년, 혹은 사가미하라에서 구도의 마음으로 달려오는 청년, 또 사이타마현 시키 방면에서 다니는 청년 등 열의에 넘쳐 구도하는 동지는 일본 정학관 2층의 본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사자우에 청년들은 광선 유포에 초속이 되고자 잇따라 모이고 있으며 우수한 간부가 계속 양성되고 있습니다. 미시마는 이어서 지방 지부의 활동 상황을 이야기했다. 스와 지부는 전쟁 중 이곳으로 피난간 마스사키 에이조의 연락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회 본부에서 간부 몇 명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 도다 이사장이 지도한 결과 20명 정도의 동지가 모이는 지부가 되어 발전의 밝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지시모다 방면의 이지지부는 올 1월에 도다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67명의 파견으로 현재는 새로운 회원 수십 명이 진지하게 신앙에 면려하고 있다. 이토 지부는 4월 이래 본부에서 매월 간부가 파견되어 좌담회를 항상 성대히 개최한 결과 몇 달 만에 신입 회원이 30여 명을 넘어섰다. 규슈 방면은 후쿠오카, 오이타, 2개 현에 올해 1월에 본부에서 3명이 지도하러 갔으나 오랫동안 저조한 상태가 계속된 지방으로
지도하기가 몹시 곤란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활발한 활동에 들어가 앞으로 큰 발전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나스 지부는 지난 9월에 전쟁 후 최초로 지방 지도를 한 지역이다. 중심자인 마스다 가족의 진지한 신심은 지역의 불법 대화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 기류 지부에서도 도다 이사장 이하 간부 몇 명이 방문한 뒤 강연회와 좌담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그 결과 유능한 투사를 배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지방지부의 상황에 비해 도쿄의 현황은 어떠했는가? 조난의 가마타 지부는 전쟁 전의 학회 전성기보다 훨씬 활발해져 지바현의 우라야스, 사이타마현의 시키에 2개의 지부가 새롭게 생겼다. 아다치 지부도 간부를 새롭게 배출함으로써 사이타마 방면, 아오모리 방면까지 절복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혼조 지부는 일대가 모두 불타버린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부를 창립하는 등 순수한 신입회원 중심으로 발전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 경과보고는 각 지부의 이름을 들면서 상세히 실시했다. 아직 지부로서는 미약했지만 간부들이 진두지휘하여 개척한 결과 광선 유포를 위한 포석이 조금씩 놓여지고 있었다. 이 보고는 창가학회의 1947년 당시 모습을 선명하게 상기시켰지만 전쟁 전의 창가교육학회 전성기로 되돌아왔다고 할 만한 지부는 겨우 가마타 지부 하나뿐이었다. 경과보고는 대체로 훌륭했지만 힘있는 인재가 없다는 사실을 도다는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확실히 규모는 전국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힘차고 발랄하게 싹 트는 힘이 사실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도다 조세이는 이러한 일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보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학회 조직의 근본인 차축을 스스로 엄격하게 점검했다. 그는 침통한 생각으로 미시마의 보고를 들었다. 대부분 간부들은 전국에 이르도록 발전했다는 경과 보고에 자신들의 노력이 커다란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었다며 기뻐했다. 확실히 그들의 노력에 대한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각 지방의 회원들이 전개한 자발적인 활동도 간과할 수는 없었다. 경과보고는 마지막으로 이해 여름에 5일간 개최된 학예 강습회가 학회의 전진에 큰 의의를 새겼다고 보고하며 모두 끝났다. 이어서 체험담은 10여 명에 이르렀다. 이날 미치타니 니쇼가 법주가 되어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했다. 그 외에 호리 니치코, 호리고메 다이에이, 호소이 세이도 등도 단상에 열석했다. 그리고 각기 강연했다. 총회에서 니쇼는 광선유포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음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는 총본산의 현황까지에 이르렀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에는 총본산이 미중위의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부흥의 대업으로 이겨내려는 이때, 이번에는 농지법 실시로 과거 수백 년 동안 구축한 총본산의 논밭이 모두 그 대상으로 매각당하여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될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종조 대성인의 지난날을 회고한다면 지나치리만큼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의입니다. 종조 대성인의 교법만이 홀로 엄연히 이 탁하고 악한 세상의 변전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도는 지금이야말로 평소의 신조를 최대한 발휘하여 종문 재흥과 국가 재건을 위해 최선의 분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도다는 니쇼의 강연에 가슴이 아팠다. 니쇼의 심정을 하나에서 10까지 손바닥 보듯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다는 700년 이래 일찍이 없던 총본산의 공공함을 전부 알고 있었다. 도다는 재건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니쇼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이 가을 즈음하여 종도 여러분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학을 연찬하고 불교의 진흥을 도모하여 불조 삼보의 명조 아래 일천광포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창과학회의 발양을 충심으로 염원하고 열기에 맞이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도다 조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니쇼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도다는 마음속 깊이 총본산의 재건을 서원했다. 이어서 호리 니치코는 마스오 바시오의 하이카이 운동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시오는 생애를 걸고 당시 천하를 휩쓴 단림파의 엉터리 하이쿠를 소탕하고 쇼풍을 일으켜 선구자로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 후 200년에 걸친 하이쿠 작품을 수립했다. 그런데 우리 종무는 종조 대성인께서 700년이 경과하고 법 등에 이어져 현대에 이르렀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설하기 때문인지 때가 오지 않아서인지 좀처럼 넓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종문도 부진하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니치코는 이제야말로 절복행에 매진하시기 바란다고 하며 말을 마쳤다. 도다 조세이의 가슴에는 니치코의 말도 깊고 강하게 울렸다. 도다는 광선유포의 앞길이 자기 한 사람의 양 어깨에 걸려 있음을 새삼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총회에서 도다는 오전과 오후에 강연했다. 오전의 강연은 3세에 걸친 영원한 생명관이 정법의 대전제라는 내용이었다. 도다의 이야기는 불법의 진수를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저는 3세 생명관을 설한 불법의 진수를 일본국 재건의 근저에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법에 따른 인과 입법이 엄연히 실제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일본 민족의 흉룡도 미래의 평화를 위한 방도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철학의 기초에는 생명의 인과율이 있습니다. 석조는 이것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의 인과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석존이 법화경 이외의 경전에 설한 인과율은 대성인이 통상의 인과에 정해진 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인간 도덕의 기본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불법의 극리에서 보면 아직 낮은 인과율입니다. 이 인과의 법리조차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찌 구원의 생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용보살이라는 자각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도다는 다시 석존의 법화경이 경문 중 최고의 이념을 설한 경전이며 낮은 인과 입법을 깨고 더욱 깊은 본원의 법이라고 해야 할 본인 본과의 묘리를 나타냈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석존의 관점에서 본 근인 근과의 법에 지나지 않아 말법의 범부에게는 단순한 이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대성인 불법의 진수는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 말법의 범부에게는 석존이 설한 근인 근과의 입법을 타파하고 구원의 불신을 개각할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에 따라 실제 생활에서 과거세부터 이어진 인과를 타파하고 구원의 생명으로 돌아가 좋은 운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을 확립하신 분이 니치렌 대성인이십니다. 다시 말해 대성인이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도연해 주신 어본전에 귀의하여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러야만 대성인과 신심의 혈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세의 인과가 모두 사라지고 구원의 범부가 출현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의 구원의 부처를 각지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운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다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이야기를 했다. 구원의 부처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그대로 훌륭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부처는 생명이므로 자신의 생명을 본래 그대로의 생명이라고 깨달을 때 도중에 인과가 모두 사라지고 인과 구시의 부처가 흉중에 용연합니다. 석존 불법은 과거세에 쌓은 정법 비방이라는 가장 무거운 수겁을 내세까지 영겁의 시간을 거쳐 조금씩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본존을 섬기고 흉중의 구원의 부처를 용연하는 범부는 모든 수겁을 이 일생 동안에 가볍게 받아 생명을 정화하고 인생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난이 있을지라도 이 난은 구원의 부처를 개각하기 위한 수행이라고 심득하고 결코 신앙의 길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일체가 어본존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난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도다 조세이의 사색이 당시 얼마나 깊었는지를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강연이다. 그는 현대에서 올바른 신심의 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의 황폐한 마음에 심어주었다. 신앙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채관이 아니다. 수양이나 마음의 위안도 아니다. 광막한 것을 향한 구도심도 아니며 하물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길도 아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근본으로 한 올바른 실천에 의한 신심으로서만 숙명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도다는 설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원 만족에 경애를 주고 생활의 가치 창조를 지도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한평생 강성한 신심을 관철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호소한 것이다. 도다 주세이는 학회의 사명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오후 강연을 했다. 그는 살벌한 사회의 추이를 설하고 그 속에서 고뇌에 잠긴 민중을 구제하려면 오직 하나, 대성인의 불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럼으로써 개인을 구제하고 일본 민족, 아니 전 세계의 중생까지도 구제하자고 강연했다. 그리고 도다가 옥중에서 범부의 몸으로 부처를 감응해 얻은 대과보를 기뻐하는 동시에 그 기쁨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당연한 행위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부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부처가 파견한 사람으로서 자비라는 자루에 구제라는 원천을 넣어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을 절복이라고 합니다. 절복이야말로 학회의 사명이자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를 감득할 수 있는 대과보의 한 사람인 동시에 이 세상에 대확신을 전해야만 합니다. 부처가 가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가 3세의 불보살, 제천선신에게 가호를 받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현세는 반드시 안 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의 심부름꾼이 모인 모임이 학회원이라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헤매는 사람들을 부처의 스라로, 다시 말해 어본전 스라로 안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신앙의 절복을 자신의 돈벌이나 편의를 위해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벌의 무서움을 안다면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나쁜 짓보다도 훨씬 나쁜 짓입니다. 도다의 이야기는 어느새 질타하는 듯한 오조가 되었다. 그리고 엄격한 마키구치를 떠올렸는지 생전의 일로 이야기를 옮겼다. 종교혁명을 위해 일어서신 이후의 마키구치 선생님은 수많은 악구메리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생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정법 유포를 위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군국주의의 횡포와 경시청 말단 관리의 무지몽매함 때문에 마침내 옥사까지 당하고 부처님에게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가는 우리도 삼장사마가 분연히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삼류강적이 구름처럼 몰려오더라도 대성인의 말씀을 믿으며 영취산회에 참여할 때 가슴을 펴고 삼세 상황의 오본존을 배알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사자후였다. 청중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지막에는 학회가를 합창했다. 동지의 노래를 부를 때 도다는 남몰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총회가 예기치 않게 몹시 무거운 분위기의 총회가 되었음에 가슴이 아팠다.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성 같은 것이 몰래 스며들어 이 총회의 회전을 무겁게 하는 듯했다. 도다가 차축에 관해 생각하면서 옆에 있던 간부에게 이야기한 때가 1개월 전쯤이었다. 그의 예감은 총회에 적중하여 나타나고 말았다. 도다는 현재 차축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총회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도다는 이전의 창가교육학회가 현재의 창가학회로 훌륭하게 탈피했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그 자신은 이미 전쟁 전에 도다 조세이가 아니었지만 그를 둘러싼 최고 간부들은 모두 마키구치 회장을 애워싸고 있던 그 간부들이었다. 패전이라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신심과 목표는 왕년의 타성을 타파할 수 없었다. 그 근본은 불법에 나오는 원품의 무명이다. 경제인 그룹의 이사 4명은 학회가 이전의 최전성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전쟁 전의 경험과 타성으로도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모양이다. 타성은 이미 보수이고 보수는 사람을 부패시킨다. 거기에는 이미 사명감도 없고 늠름한 건설과 개척 정신은 희미해졌다. 하라야마, 고니시, 기요하라 등 신진 간부들도 성장하고 활약하기 시작했지만 학회 조직이 신진대사를 하기까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전쟁 전부터 있던 이사들은 누가 뭐라 해도 탄압을 받았을 때 옥중에서 퇴전 상태에 빠진 이력이 있다. 도다의 배려로 그들을 재기시키고 이사로 부활시켰지만 재건이 일단 궤도에 오르자 그들의 신심은 한계를 드러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최고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총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다는 몹시 괴로웠다. 신진 간부가 하루빨리 성장하기를 도다는 인내 강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전쟁 전의 창가교육학회 활동과 전쟁 후의 창가학회 실천 활동의 차이점은 첫째는 법화경 강의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타종파 파절이다. 법화경 강의는 훗날에는 어서 강의로 옮겨 학회 정신의 골수가 되었다. 도다는 교학과 이념이 없는 교단이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지를 전쟁 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는 확고한 이론 체계가 있고 신심에는 교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론은 또 신심을 심화시킨다는 도리를 역설했다. 신앙은 이성의 연장이다 라는 잠언도 있다. 도다는 또 공부하지 않는 자는 도다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언제나 지도했다. 그리고 창가학회를 불법 천리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그릇된 가르침의 종교와 동일시하는 것은 사자와 쥐를 대등하게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완전히 빗나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창가학회에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교학 체계가 있다. 학회를 비판하는 학자는 그것을 공부한 연후에 비판해야 한다고 의연하게 말했다. 다음은 청년들의 훈련이다. 전쟁 전의 학회는 특히 장년들이 중핵을 이루었으며
다음 세대의 청년에 대한 지도가 없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도단은 청년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으며 교학을 젊은 생명에 주입시켰다. 그러자 뜻있는 청년들은 씩씩하게 타종을 파절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타종교의 실태, 그리고 대성인 불법의 올바름을 실천을 통해 체득하고 확신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젊은 그들로서는 여기저기 교단 본부 등을 찾아가 득이양양하게 설법하는 교주들을 파절하고 답변에 궁한 모습을 보는 것이 통쾌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후 교단이 망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뜻있는 청년들이 도다에게 질문했다. 선생님, 올해는 꽤 여러 교단과 법론을 벌였는데 타종의 세력은 조금도 쇠퇴하지 않습니다. 쇠퇴하기는커녕 더욱 더 많은 신자를 모으는 교단조차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단은 껄껄 웃었다. 청년들의 순진함이 너무나 귀여워 참을 수 없었다. 모두 활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가? 법론에서 연전연승하고 활기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네들은 현대의 법론이 어떤 성질로 변했는지 슬슬 깨달을 때가 된 것 같군. 옛날에는 법론이라면 서로 모든 것을 걸었다. 다시 말해 법론을 해서 패한 쪽은 이긴 쪽의 종지를 개종하고 그 제자가 된다는 약속하에 법론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법론에 나갔으며 그런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지했다. 예를 들어 어서는 전교대사가 간무천왕 앞에서 젠기와 곤소 등 남도 7대사, 6종의 석학 14명을 상대로 공개 토론했다고 쓰여 있다. 안국론 어감 유래에 따르면 14명은 정교대사에게 여지없이 당하여 자종이 파절될 뿐만 아니라 모두 방법자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간무천왕이 직선을 내려 육종의 최고 권위자들을 질책했다. 선시초에는 질책당한 고승들은 귀복장을 제출했다고 쓰여 있다. 귀복장에는 천태대사의 가르침에는 깊은 묘리가 있고 남도 7대사, 육종의 자는 아직 들은 적이 없는 가르침이다. 정교대사가 강의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듣고 육종의 학자는 비로소 불법의 금리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묘법을 신속히 성불할 수 있다고 정교대사의 가르침을 절찬한 말이 쓰여 있다. 이것은 유명한 말이다. 이를 계기로 전교대사의 희에이산이 일본 불교의 중심이 되었다. 대성인은 이것으로 법화경이 광선유포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셨다. 헤이안 시대는 약 350년에 걸쳐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일본 역사에서 대단히 평화롭고 더구나 문화적으로도 번영한 시대였다. 이것은 과거에 법화경이 유포한 시대의 번영이라는 하나의 예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귀족 사회이고 더욱이 법도 상법의 정문 시대였으므로 천황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만 지도해도 개인은 자유롭고 행복해지며 사회 전체에도 번영의 지침이 될 수 있었다. 청년들도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중을 대상으로 한 말법의 광선유포에서 보면 뿌리가 얕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교대사의 정신과 가르침이 제자에게 정확히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그러므로 제3대인 지가쿠 때에는 진언종 등을 받아들여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 점을 대성인은 한탄하시며 3대 비법 품승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이산 좌주가 시작된 이래 제3, 제4의 지가쿠, 지쇼, 뜻밖의 본사인 전교, 기신을 배반하고 이동사승의 광언을 근본으로 하여 자기 산의 계법을 업신여기고
희론이라고 비웃은 까닭에 생각 외에도 엔냐쿠샤의 개, 청정무염한 중도의 묘계였던 것이 헛되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면 한이 없고 한탄한들 무엇하리오. 히에이산 엔냐쿠샤의 좌주가 생긴 이래 제3대 좌주 지가쿠, 제4대 좌주 지쇼가 상상외로 본사인 전교대사 제1대 좌주 기신을 위배했다. 그리고 법화경과 대일경을 비교하면 1념 3천의 이는 양쪽에 다 설해졌으므로 똑같은데 대일경에는 인상과 진언이 설해졌으므로 사에서는 뛰어났다고 그릇된 언설을 근본으로 하여 자신의 히에이산 엔냐쿠사의 대승계 도리를 얕보며 희론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므로 엔냐쿠샤의 개는 청정하고 때무지 않은 중도의 묘계였는데 상상외로 헛되이 진흙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면 한이 없고 한탄해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정문에서 온전하게 광선유포한 기간은 겨우 30년 내외였지만 그 여광으로 수백 년 동안이나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정교대사가 육종의 석학과 공개 토론하여 법론에서 승리한 데 있다. 결국 법론의 규칙을 정확하게 지킨 시대였기 때문이다. 대성인도 공장 대결을 몇 번이고 막부에 촉구하셨다. 입정 안국론을 당시 최고 권력자 호조 도키오리에게 제출하신 것도 만약 이 안국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타종의 승려와 공장 대결을 시켜보라. 명백히 정사를 알 수 있으리라 라는 열렬한 기백에서였다. 그런데 당시에 고쿠라쿠사 료칸이나 기타 승려들은 법론을 하면 대성인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는 이미 말법에 들어섰으므로 인간도 교활해지고 성질이 나빠졌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법론을 피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온갖 참소를 하여 국가 권력인 막부를 움직여서 대성인을 탄압했다. 참으로 음험하고도 비겁한 무리였다. 그러나 대성인은 료칸이 아무리 획책해도 어디까지나 공장 대결을 촉구하셨다. 공장 대결은 이를테면 세간의 정사를 판정해달라고 묻는 언론전이다. 무력으로는 정의를 쟁취할 수 없다. 언론 외에는 정의를 천하에 밝힐 수 없고 언론으로서만 비로소 인심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몽고가 국서를 보내 일본을 위협했을 때도 통렬한 11통어서를 쓰시어 지도자와 권력자에게 보내셨다. 자신을 위해 말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체 중생을 위해 말씀드리는 바이니라 라는 대성인의 외침이 내 가슴에 울린다. 대성인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또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 등은 내던지고 외치셨다. 곧바로 무력을 행사하려는 혁명가 따위는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당당한 행동이셨다. 대성인이 법론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이즈 유제나 사도 유제 같은 재난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대성인의 일생은 언제나 공장 대결을 촉구하는 한평생이셨다. 그러나 그 기회는 결국 한 번도 오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알 수 있으리라. 그래도 아직 가마쿠라 시대에는 법론의 규칙이 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종의 승려들이 법론을 회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음험하고 간사한 책략을 꾸몄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종교계는 법론의 규칙이건 뭐건 전혀 없다. 엉망진창이다. 아니, 돈벌이만 중요할 뿐 도대체 신앙 그 자체가 없다. 인간도 성질이 아주 나빠졌다. 법론을 해서 졌다면 깨끗이 상대방의 종지로 개종하여 그 제자가 되는 일 따위는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말법 타각의 양상이다.
도다는 웃으며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다. 자네들은 진지하게 여기저기서 법론을 전개하여 상대가 찍소리 못했으니 명백히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은 결코 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서운 시대다. 이런 악랄한 시대에 정식으로 광선유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일부 지도자 계급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도 아니다. 주권 재민이 아닌가, 민중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실현하는 광선유포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단순한 운동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하려는 종교혁명은 상당한 신심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대위협이다. 옛날처럼 법론 형식으로 하거나 그 효과를 기대해도 아무 소용없다. 사람도 시대도 나라도 아주 탁해졌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법론만이 아니다. 외교상의 국가와의 국제조약도 그렇지 않은가. 불가침 조약 따위는 휴지처럼 찢어버리는 것이 현대의 역사이다. 자네들이 타종의 무리들은 비겁하다, 괘씸하다고 아무리 붕괴해도 광선유포는 되지 않는다. 또 아무리 연전연승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다른 종파는 가르침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뒷맛이 씁쓸하다고 하겠지만 이것만큼 뒷맛이 씁쓸한 것도 없다. 결국은 1:1 절복이 광선유포 달성의 설칙이다. 또 이것이 훌륭한 민주주의의 규칙에 맞는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수하게 보이는 진행 방법이 가장 견실한 방법이고 1파가 2파가 되고 이윽고 1000파, 10,000파가 되어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어떤가? 도다 조세이는 평소와 달리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교단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른 청년들도 다른 교단의 언어 도단적인 실태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들이 파절한 교단 본부 상황으로 옮겨갔다. 이때 또 한 청년이 학회 본부가 된 일본 정학관의 2층 천장을 보며 말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이든 건물만큼은 제법 훌륭했습니다. 선생님, 창가학회도 이왕이면 200~3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도다는 아무렇지 않은 그 한마디에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는 신심이다. 여기저기 교단의 건물을 보고 질투하거나 비굴해지면 참된 학회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건물보다 인재가 중요하다. 광선유포의 도상에서 사랑을 위해 또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동지들의 진심 어린 결정체로 얼마든지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광선유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본존이 꼭 주실 것이다. 도다는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벽에서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벽은 낡아 여기저기가 떨어진 상태였다. 천장도 낡아 검노릇해졌고 비가 샌 자국도 보였다. 이 이상 검소한 본부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늠름했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이 방보다도 더 형편없다. 우리는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멋지게 전환하는 것이 학회의 사명이다. 자, 잠시 두고 보라. 자네들은 건물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 대성인의 천리를 꿈에도 의심하지 말고 광선유포는 내가 한다는 기계에 넘쳐 전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은 학회의 중추가 아닌가? 금강불개의 차축이 되어야 한다. 말법의 가장 존귀한 것은 묘법을 수지한 사람이라고 어서에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본부가 빈약하기 때문에 입회자에게 체면을 깎인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젊은 혁명가라고 할 수 없다. 청년들은 부끄러운 듯 도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그 내용의 우열까지도 결정하려는 습성이 있다. 회사 등도 일본에서는 건물의 크기나 종업원의 수로 그 내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도다는 외형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런 일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총본산의 객전이다. 종전 직전에 불탄 채 2년 반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얼마 전에도 개최한 총회에서도 예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객전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통감했다. 본부는 지금 이대로 족하다. 도다가 있는 곳이 본부다. 총본산 부흥을 완성시키면 그 다음에 본부 건물을 지으면 된다. 그때까지는 자네들도 복원을 쌓고 힘을 키워야 한다. 그 구멍 뚫린 냄새나는 양말로 다다미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근대적인 세련된 건물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말쑥한 모습으로 출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다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청년들도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를 긁적이는 자도 있고 양말을 숨기는 자도 있었다. 1947년 연말 일본 열도를 휩쓴 바람은 한층 추위를 더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냉엄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2년이 흘렀지만 재건의 서광은 아직 그 징조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제 위기는 만성화되었다. 1억 국민은 생활난에 허덕였다. 게다가 불행에 또 불행이 겹쳤다.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본토를 덮은 태풍 캐서린은 간토 지방의 미중유에 엄청난 수해를 입혔다. 그러나 그 응급 대책도 세우지 못해 토막토막 끊긴 산간도로는 방치된 그대로였다. 정부도 위기관리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격동하는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양 진영의 치열한 대립, 결국 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이리저리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둠으로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축이었다. 밝은 세계로 인도하려는 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해 8월 15일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벗어나 독립한 인도의 모습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아련한 희망이 되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에 돌입했다. 그러자 미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에 대량의 무기와 군사 고문단 그리고 20억 달러나 되는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국민당은 1946년 6월경부터 공산당의 총공격을 가해 연말까지 소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공산당 병력은 120만, 국민당은 430만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국민당은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아 형격히 우세했을 터였다. 그러나 민중은 기나긴 전난에 진절머리를 냈다. 그들은 내전에 반대하고 국민당의 부패와 독재를 비난했다. 결국 민의는 자연히 공산당 쪽으로 옮겨갔다. 싸움은 군사력이나 재원 혹은 권위나 전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는 민중의 마음을 잡은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법이다. 1947년 9월 12일 드디어 공산당은 국민당의 총공격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만 2년 후인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발족하기까지 6억 백성은 여전히 전란에 휘말렸다. 이 무렵부터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진영 간의 대립은 세계 각지에서 격돌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공산 진영에 위압을 주었다. 소련으로서는 미국의 원자폭탄이 자신들을 덮쳐오는 무언의 위협으로 느껴졌다. 그 압력에 억눌리던 소련은 몹시 고심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1947년 11월 6일 바체슬라프 몰로토프 소련 외상이 원자폭탄은 이제 비밀무기가 아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해 소련도 또한 머지않아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을 전 세계에 암시했다. 그 여파는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으로 몰아갔다. 생활은 암담했고 일본도 또 세계도 암담했다. 태양은 언제나 밝게 떠올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악마의 예술같이 온통 암흑으로 칠해져 있었다. 도다 조세이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의 추세를 뼈저리게 느꼈다.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세찬 흐름 속에서 홀로 인왕처럼 우뚝 서서 광선 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힘껏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서의 학회의 전진에 이제부터 더욱 가혹하고 격렬하며 고통스러운 투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싫어도 알아야만 했다.